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김태일입니다. 한 군인이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은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이른바 말년병장이라고 합니다. 이 병장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길에 카페에 들렀다가 폐지 정리로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봤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뛰쳐나가 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대는 이 병장의 전역식에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일어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1월 10일 프레스룸 가장 핫한 소식 뉴스3부터 만나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6일 전장현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75차례에 걸친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오세훈 시장이 밝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오 시장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지금 이 시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관광뿐 아니라 상업과 무역, 의료, 개인 사정을 포함한 모든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건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이 차별적 입국 조치를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 발급 중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입국자에 한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제목은요. 이재명 운명의 날,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입니다.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볼까요? 윤기란 기자. 네, 오전에 있는 이 대표가 조사실로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요. 주변에 몰린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청사 건물이 있는 2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까 이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 측의 맞불 집회로 성남지청 주변이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10여 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10시 50분 정도가 되어서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문엔 검찰이 표적 수사로 이미 답을 정해놔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기소한 공소장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FC의 원활한 운영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고 각종 현안 해결이 절실한 기업들에 편의를 주고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물을 제시하며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마무리되는데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한창인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또 이뤄질지는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는요, 이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이 번데기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대표의 어제 발언과 함께 오늘 검찰 조사 직전에 했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인 오늘 이 성남지청 앞에 모습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이 정문에서 검찰 현관까지 100m, 원래는 3분 거리인데 이재명 대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이 개인 유튜버들과 취재진들이 엉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 기자 한 명이 넘어져서 이 대기 중이던 구급자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대표의 인터뷰 영상도 보고 오셨지만은 이 옆에 좌청래, 우홍근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서 있는 모습이었고 네. 또 의원 50여 명이 무로 현장에 달려간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성남지청 입구에서 이 대표가 내렸는데 이 자리부터 함께해서 인파를 뚫고 이 포토 라인까지 서기까지 마치 보디가드처럼 이 대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출입 기자들의 이 지청까지의 이동도 좀 도왔습니다. 이런 곳 현장에 가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주변이 마비되면서 현장에 제 시간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입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이 당에서 버스를 대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현장에 갔던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심통하면서도 또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지금 배웅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제거에 혈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미르재단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서 또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하고는 완전 다른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버젓이 알고서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정치보복 기획수사다. 자, 우리 기자들이 전한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다소 긴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니까 7분이 넘는 좀 긴 내용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전직 두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그 대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뭐 검찰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기자들의 리포트에 이미 제가 보기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표현했습니다만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가 네. 검찰에 소환된 그것도 피의자로.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렇게 지도부가 총출동도 하고 뭐 50여 명의 의원, 뭐 또 지지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나 네. 아니면 당 대표가 아닌 신분에서 소환이 됐다면 저렇게 뭐 요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긴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도 펼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오늘 내내 짚어야 될 일이지만 결국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는 그렇죠. 이런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아마 이제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좀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검찰이 적용한 죄명을 살펴보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네. 제3자는 여기서 성남 FC가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축구 구단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 이런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 부당한 청탁이 일단 있었는지 또 그게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는지 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는지 이런 점을 검찰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 이 검찰 출석 직전에도 오늘 이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FC가 이 미르재단처럼 사유화되는 줄 아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번 FC 사건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수혁 기자. 오늘 검찰의 조사를 부장검사가 직접 한다면서요? 네, 검찰도 칼을 뺐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를 질의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생각보다 좀 단촐하게 꾸려졌습니다. 한 명만 입회하게 되는데 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와 조사 내내 함께 있게 됐습니다. 이 양쪽 다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대표가 원래는 조사 전에 거물급 인사가 오면 검찰에서 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티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부장급 인사들이 와서 이렇게 분위기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 티타임을 거절하고 바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오. 합니다. 참고로 이 원래 티타임을 진행하기로 한 이 성남지청장 이창수 청장의 경우에는 이 조상원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모두 이 윤석열 사단 검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네. 방금 이수혁 기자가 검찰도 칼을 뺐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뛰었던 거물 유력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검찰로서도 일정한 또 예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여론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칼을 빼고 소환을 한 이상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 부장검사가 그동안에 이제 기업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나 예우 측면에서나 부장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기에도 좋고 상대에 대한 예우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 기자. 오늘 이 대표가 이제 출석한 곳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뭐 악연이 있다면서요? 질긴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긴 악연이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로 네 번째 성남지청 출석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과거 출석 영상도 있었는데 이 18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는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해서 이곳에 나왔었죠. 16년도에는 성남시장 시절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여기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에는 또
성남지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한 의혹으로 또 이곳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서 기자,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네, 일단 야당 쪽 반응부터 좀 전해드리면은 뭐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이 무도한 철권동치다라면서 나치와 이 조선 총독부의 윤 정부를 비교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이 유시민 전 이사장 역시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독보적으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죽이기 아니냐. 윤 대통령이 자유를 참 좋아하는데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여권 반응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하지 이것이 무슨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보신 것처럼 여의도 국회 안에서 이 비판을 내놨는데 특이하게 이 출석 현장, 이 지청에 직접 나타나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냈던 이 여권 인물도 있습니다. 이 다름 아닌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인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됐냐라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서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민 기자, 조금 네. 전에 이제 우리가 윤상현 의원 그림도 봤지만 호위무사를 대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성남지청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 검찰 출석 직전까지도 당 내에서 이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친이계 김남국 의원은 원래 이재명 대표는 혼자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동지로서 홀로 가게 할 수가 없어서 몇몇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남지청 근처에 모텔이나 호텔, 이 숙소 예약이 다 찼다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한 마음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문희상 전 의원은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당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면서 좀 침묵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 내의 분위기는 또 싹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기소는 정해진 거고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뭐 이거 이제 두고 봐야겠죠. 검찰의 지금 기세로 보면 뭐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겠느냐, 아니면 정말 재판까지 가서 판결 결과를 볼 때까지 계속 이어갈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간에 만약에 그만둘 일이었다면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왜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때 그때 당대표를 내려놨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던 걸로 보면 이 후폭풍이라는 게 당연히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응천 의원처럼 말 없는 다수라고 표현하는 이건 뭐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건데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소종섭 의원님. 이 조사 이후에 검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어요. 윤경호 의원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든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결정을 내리든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우리 소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대체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지만 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봅니다. 현재 검찰 흐름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임시국회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임시국회 기간이고 지난 12월 28일 날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경우를 본다면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고 노웅래 의원 부분이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전례로 비춰보면은 이 대표에 대한 부분도 뭐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검찰로서 그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좀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차피 부결될 거지만 영장 청구는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난번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것처럼 이 현재의 이 FC 의혹과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효과까지 노릴 것이냐. 이건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흐름까지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영장 청구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좀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소정섭 의원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과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2025년에 이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균에게 넘기겠다라고 이게 얘기했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유동균이라고 언급한 대상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이해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간 김만배 씨는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이 자신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죠. 과거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앞선 발언의 정반대로 대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이 구체적 시기 역시도 이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해서 10년이 지나고 2025년에 넘기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2015년은 이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해입니다. 이 남 변호사뿐 아니라 이 유동균의 이 당사자 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도 이 검찰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며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가정법이긴 하지만요, 지금 강재묵 기자가 전한 내용이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자, 이 부분은 이게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안이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동안에 나온 얘기 이게 하나씩 둘씩 쌓여서 나온 끝에 결국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구나 이러면은 뭐 믿겠지만 느닷없이 동균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거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정황상 건너뛰는 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김만배라는 이 주범의 재판에 과연 검찰이 추가 구형할 때 추가로 죄목을 얼마나 얹을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만배 저 주범이 검찰과 나름대로의 뭔가 거래를 했다면 형량에서도 뭔가 뭐 사실 우리는 플리바게닝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에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만배는 재산을 지키는 거와 그다음에 형량을 줄이는 거 이 두 가지의 목적 자기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면 100번 그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뭐 감추고 그러나 중요한 건 실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실체에 대해서 김만배의 입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검찰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대장동이라는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내놓고 그 그림 중에 김만배가 횡령한 돈, 챙겨 먹은 돈이 얼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전체 그림을 내놓는 게 그게 아마 국민을 납득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당연히 말씀이시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수아 기자, 이 김만배 씨 개인 로비 의혹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방위 로비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자주 갔던 한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에게서 이 2017년 무렵에 김 씨가 이 당시 부장판사였던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술값을 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직원의 휴대전화 목록에 현직에 있는 다른 판사의 번호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직 판사의 경우에는 따로 주점에 와서 술을 시키고 김 씨의 이름으로 저희가 말하듯이 장부에 달고 갔다. 뭐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현직 판사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에 있다가 30분 정도 마주친 것뿐이다. 그런 추측성 보도로 로비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상황입니다. 자, 민 기자, 이 법조계 로비 의혹도 뭐 굉장히 큰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언론계 로비 의혹도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명 이 김만배 리스트라고 불리는데요.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에 이 한겨레나 한국일보 등 일간지 부장급 기자들에게 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액수뿐 아니라 평소 명절마다 상품권이나 뭐 골프 접대를 하는 식으로 소위 관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검찰이 이런 로비 정황에 자금 추적에 나서자 한겨레는 사장과 편집국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김만배 씨 심지어 언론사를 인수하려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김 씨가 기자로 활동하던 이 2017년, 2018년 당시 얘기인데요. 이 민영뉴스 통신사를 인수하려 했지만 이 100억 원대를 제시한 이 김 씨와 이 300억을 요구한 이 사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이 법조계 전문지 인수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도 대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정황이 더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은 이 김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화천대유에 대해 이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 소위 언론인 관리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간지 또 이 경제지를 포함해 뉴스 통신사 출신 인사들과 이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고문료를 지급한 정황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이 언론계 로비 의혹이 점점 좀 커져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현직 언론인으로서 어쨌든 뭐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자체가 어쨌든 이제 기자로 있었던 시절에도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동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 또 여러 언론사가 관련된 거액의 어떤 금전 거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이고 아마 이런 걸 계기로 결국 언론이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집단인데 무엇보다 높은 어떤 직업 윤리, 도덕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 얘기대로 자, 이번 건을 계기로 우리 언론계에서도 성찰과 자정이라는 이 확실한 목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대표 소환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 새로운 소식이 좀 큰 소식이 국민의힘 쪽에서 전해졌습니다. 제목은요, 이 나경원 부위원장직 사의 출마 마음 굳혔나입니다. 이 오후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라는 것이 사의 표명의 이유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나 전 의원은 대출 탕갑 정책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지금까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이 출산을 하면 대출 원금을 깎아준다라는 나 전 의원의 정책 제안이 그동안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 브리핑을 한 데 이어서 이 나 부위원장이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거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대통령실이 거짓말이다. 이 대표 선거를 나가겠다는 생각이면 부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 해촉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던 와중에 본인이 먼저 자리를 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뭐 기후 대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을 내려놓은 나 전 의원 행보가 결국 뭐 다른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좀 가지고 있던 것을 놓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나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라면서 말을 흐린 상황입니다. 강재묵 기자, 나경원 전 의원과 이 대통령실이 각을 세우는 상황 이게 지난 주말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도 전해드렸지만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맞습니다. 이 윤심이 작용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어제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이 윤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와 선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는 언급이었는데요. 내용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당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나 전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라는 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로부터 이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나 전 의원과 이 대통령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삐그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나 전 의원이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실이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김대기 비서실장 통해서 사의사를 전했다, 이 전화로 내용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이 나 전 의원의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거든요. 윤심과 이 배치되는 갈등 기류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의원님, 최근에 벌어졌던 이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이 각을 세우는 과정들 이걸 봤을 때 사의 표명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셨나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결정인가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피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시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아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박을 할 일인가? 저게 이를테면 뭐 해당 부처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만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일이다. 앞으로 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회수석이 나서서 즉각 반박을 했고 더 궁금한 건 그 다음날 익명의 고위관계자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이어지는데 그걸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는 없구나. 설사 더 이상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신뢰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네. 나 부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국민이 얼마나 무게를 실어주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예상이 됐다라기보다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나 부위원장은 정치적인 행보의 선택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에 그냥 나오느냐 이건데 그럴 경우에 기후변화 대사직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사직도 자연스럽게 내놓는 게 다음 수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뭐 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나 의원 이 사회 표명 이유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쳤다 그게 답니다. 근데 앞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정을 모두 다 취소를 하면서 잠행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행 와중에도 만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진윤.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과 지난 주말부터 2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출금 탕감 발언 논란 속에 대통령실과 좀 소통 창구로 이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나 전 의원이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갈등, 뭐 다른 곳에서도 좀 엿보였는데 이 나 전 의원이 취소한 일정 중에 제주도 당원 대산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이 나 전 의원은 제주동 당 측에서 당원 교육을 연기한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좀 본인이 취소당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도당 측은 도당에서 도저히 협조할 수 없는 분위기를 나 전 의원 측에서 만들어냈다라면서 이 당원 교육인데 내부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육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윤심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영향이 이 강연 취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강 기자. 어쨌든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하기로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당대표 출마인데 맞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 나 전 의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한다. 그렇다면 강력한 후보로 이제 급부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 지지율 둘러싼 이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같이 좀 살펴봐 드리면요. 먼저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반응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지도부 이 체제에서 이 최고위원을 지낸 바가 있었죠. 지금 이 별의 순간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별의 순간입니까? 예,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아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와서 정말 그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고 오신 것처럼 격려 의사 밝혔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이 꼴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 나 전 의원을 견제하는 친윤계를 비판하는 이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지금의 지지율, 이 신기루뿐이라면서 이제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하며 일축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표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신그루 같은 겁니다. 네. 이 지지율은요,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왜 지지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순간이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친윤으로 꼽히는 이 유상번 의원 역시 마지막으로 좀 표현을 좀 살펴봐드리면요. 이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참모들 역시도 다 떠나갔다. 이 참모 그룹들도 다 떠나갔다며 이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상황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전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낭독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한나라당 최연소 여성 당대표 출신이고 또 나 전 의원과 서울대 법학과 선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학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좀 울먹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 기자. 그럼 다른 후보분들 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당권 주자들 오늘 좀 총출동 한 자리에 좀 집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도당이 신년 인사회에 총출동했었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밝힌 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외로도 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 등까지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이 모두 이 주자들이 당심 경쟁에 나서면서 이 당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당심은 당심이고 특히 윤심을 밀고 있는 의원이 있죠. 네. 이 바로 김기현 의원인데요. 이 어제는 개소식에서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 같은 집에 살면서 동거하는 부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면서 윤심 어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가 윤심의 적임자다, 이 당정 관계에서 협의를 이끌 전문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늘 신년회에서도 비슷한 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 당원 동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막 그냥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날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 당이 완전히 풍비박산되었을 때도 그리고 당을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그러나 이 당을 지켜야 된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켜왔던 사람인데 우리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가 밤을 새워서 정말 그 국정과제를 인수위원장으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네, 이 자리에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나 전 의원의 사퇴 사의 소식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보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김기현 의원은 충분히 숙고 끝에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은 이 출마 결정을 가능성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정수 의원님.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1차 문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김기현 의원하고 상당히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에게 이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동정표가 쏠릴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치고받는다고 한다면 어부지리로 안철수 의원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냐. 전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동정표 부분은 저는 일정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구도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의 대표주자 김기현 의원과 그에 맞서는 비윤의 대표주자가 그동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묘하게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입장이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부터 본인 입장이 비윤의 입장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1년의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 속에서 마치 이제 비윤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로가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렸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아까 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준석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약간 그동안의 비윤 입장에 있던 쪽까지도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일정하게 흡수하는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최근에 어쨌든 이 구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 구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친윤 속에서 김기현 의원의 빛이 가렸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스스로의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이 판 자체를 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판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부지리를 얻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구도 자체가 당원 중심의 100% 선출이고 결선 투표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해서 가게 된다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구도로 판 자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자 설명 중에 한동안 잊혀졌던 단어죠. 별의 순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별의 순간은 누가 잡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은요. 두 가지 전시회 관련 소식을 묶어봤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여사 본업 행보, 풍자 전시엔 근조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을 관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전시 기획자 출신이죠. 김 여사 최근 본업인 이 문화예술계 활동으로 이 행보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특별전을 찾은 이 김 여사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단순히 근데 이사는 시인과 소설가로서만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사파가로서도 매우 유능한. 뭐 미술, 음악 뭐 다 있잖아요. 네. 문학, 미술, 건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문학이 제일 앞서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이 가면은 그 다음에 미술, 음악이 따라가잖아요. 건축도 따라가고. 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 정신을 제일 담았고. 맞습니다. 그 당시 또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주권도 뺏기고 이 당시 어떤 정신 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 전시 근대 문학가의 작품들을 전시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 체험 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손글씨로 적어보기도 했다는데요. 김 여사는 한국 문학이 언어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언급하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짧게 논평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김건희 여사 본업이라고 하면 전시, 문화, 예술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 본인의 이제 강점을 살려서 이런 분야에 좀 보폭을 넓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 쪽으로 보폭을 좀 넓혀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본인이 활동했던 분야, 문화 예술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해요. 봉사 활동은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미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러나 어제 행사 역시 저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 공개, 투명성. 기자들도 취재가 언제든지 돼야 되고요. 꼭 사후에 이걸 했다고 알려주는 이걸 뛰어넘어서 그런 공식화라는 게 뒤따른다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정치권 보면 또 다른 전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끌시끌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전시라고 앞서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하나가 이제 남았죠, 이제. 맞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 이 작품이 들어가서 어제 강제 철거된 전시회가 하나 있었죠. 어제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작품들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화 이 헤어질 결심 포스터에 윤 대통령 내외와 이 천공이 등장하는 이런 패러디 그림이 있었고 또 특유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이 개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이 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묘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특정인을 비방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만큼 이 국회 사무처는 내규상 전시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참여 작가들은 오늘 오전에 이 강제 철거된 해당 작품들을 직접 옮기면서요. 이 근조 리본을 달아주기도 하며 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자식이 어느 날 한밤중에 납치돼서 창고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다고 하면 어떤 신경이십니까? 그냥 뜯어다가 창고 같은 데 묻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나오고 돌려주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작품이 여러분들 쓰레기예요. 국회 사무처의 이런 망동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부 작가들은요, 이 구걸하듯이 작품전을 열지 않겠다라며 이 전시회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수아 기자, 그럼 어쨌든 전시회는 취소됐으면 여기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정치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시회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지난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시를 연 행위도 징계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그림들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랑 사무총장이 철거했겠냐라는 다른 의원의 지적도 있었고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림도 있더라. 국민과 국격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6년 전 이 표창원 의원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 4명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시 작가 연대에서 이름만 바꾼 이 동일한 단체가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작품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가 비슷한 작품들로 다시 전시회를 출시한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를 주관한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정수 의원님. 이게 보니까 지난 2017년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니까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풍자와 비방의 정확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참 여러 가지로 넘나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그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애초에 이걸 허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신중한 검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차제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국회 이게 그냥 민간 어떤 전시실에서 뭐 저런 전시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파문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국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규칙 같은 거,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국회 안에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전체적으로는 좀 수위 자체가 국회에서 전시하기에는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학 기자. 앞서 한동훈 장관이 잠깐 언급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여기 자신감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주기자가 간다라는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 장관이 손해배상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0억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김 의원이 집을 팔면 어떻게 10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다. 제가 100% 이긴 자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술자리 제보를 물어봤는데 버럭 화내면서 소송을 걸더라라면서 이 한 장관의 저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근자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손해배상 완박법, 아무래도 검수완박을 빗댄 것 같은데 이걸 발휘할 모양이다라면서 검찰을 향해 호통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 대변인 맞다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현직 장관과 현직 의원 간의 소송전이 붙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소송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거예요. 형사소송이라면 면책특권 적용이 되죠. 뭐 국회에서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이니까. 그러나 민사소송인데 우리의 형법상 민사소송은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비방을 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법률 구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건가. 10억 원이라는 규모도 크지만 사실은 현직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이걸 청구를 했다는 게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시체 말로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단을 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한 번도 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직 장관과 현직 의원 간의 소송전. 굉장히 이례적인 소송전인데 자, 과연 이 소송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